사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는 이 진영 바로 앞이 뭐였냐면 바다였어요. 자, 지금 이거는 한 100년 전의 모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진영입니다. 이 낙동강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거의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역이 지금 이건 한 100년 전이니까요. 이제 그 대동여 지도가 나왔을 때 그때의 모습. 여기가 낙동강 하구입니다. 여기 밑에가 을숙도고 여기가 이제 다대포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양산의 물금이고 여기가 이제 밀양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산항입니다. 지금 지도하고 보면 이 산맥이 조금 하나씩 없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상주의 동쪽을 흐르는 거예요. 이 경북 상주 있지 않습니까? 경북 상주가 여기 있고 상주의 동쪽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죠. 이게 낙동강인데 예전부터 상주를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낙 있죠. 중국의 그런 지명들을 상당히 많이 따랐어요. 뭐 저 하동가도 동종호라는 데가 있고요. 뭐 이런 각 지역마다 그 중국의 그 지명을 따르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주라는 데가 옛날에 엄청 컸던 도시입니다.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상주까지 예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상주에서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넘어가면 이제 문경세제하고 넘어가면 어딥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륙지방에서는 상주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낙양이라는 이름을 붙었고 낙양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낙동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가락의 동쪽에 흐르는 가락이 어딥니까? 이쪽 김해죠. 김해. 가락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예전 문헌이나 이렇게 보면 상주 그러니까 낙양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낙동강으로 불렸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쩌다? 낙동강 지나갈 때 한마디 한다. 맞죠? 이제 딱 지나가시면 너가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알아? 낙동강이라면 이게 낙동강이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좀 유식한 척은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명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낙동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태백에서. 강원도에서 시작해요. 황지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황지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낙동강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너들샘이라고 해서 일로 내려가는 게 뭐가 됩니까? 한강이 됩니다. 한강. 충주로 지나서 위로 이게 남한강이죠. 저 위에 또 북한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상주까지 가죠. 상주까지 가면 여기에서 상주에서 바로 이게 문경세자입니다. 넘어가면 바로 충청북도 돼서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떻게 간다?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죠.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참 지금 많이 아픕니다. 낙동강이 완전 초록색, 녹조라떼라고 해요. 녹조라떼. 어느 정도로 많냐면 손으로 이렇게 뜨면 손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낙동강과 이 옛 고대 왕국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 낙동강이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젖줄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달성군 있고 여기 보면 고령이 여기 옆에 있어요. 옛날 기록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한 6000년 전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 습지들이 생겼어요. 뭐 우포늪이라든지 하포천 습지라든지 이런 습지가 생겼는데 그때는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여기서 바닷물이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고령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여러 주변에 있는 습지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높아져가지고 그만큼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도 그렇게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앞쪽이 전부 다 바다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진영 이 앞에는 마을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이 왜 없었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전부 다 갈대밭이에요. 그리고 진영이나 한림에서 나는 낙동강에서 잡았던 물고기나 이런 그 수산물을 갖다가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전어, 숭어, 농어 이런 애들이 잡혀요. 그러니까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저 밀양의 수산 정도까지는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밀물이 들면 이렇게 올라가고 썰물이 들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김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날 배를 딱 띄우면 노를 안 젓더라도 저기 밀양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밀물을 이용하면 밀양 수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닷물이 끝까지 데려다 준다. 그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은 예전에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륙에서 들어오는 거와 바다에서 들어오는 게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다? 바로 김해입니다. 김해였기 때문에 이 김해가 고대 왕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김해는 싸움 잘하지를 못했어요. 김해가 싸움 잘했습니까? 뭐 다른 고구려처럼 막 말 타고 막 싸움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김해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교역과 문화로서 융성하게 된 나라예요. 이 금강가야는 진짜 평화적인 이런 나라였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부를 벌어들여 가지고 나라가 융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기 400년경에 누가 내려왔어요? 고구려에서 강개토대왕이 내려왔죠. 그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쪽은 싸움 잘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금강가야를 거의 힘을 다 빼버렸죠. 그러면서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고 그 무렵에 이제 대가야, 고령 쪽에 있는 대가야가 좀 융성해지다가 그것도 100년이 못 가서 사라지게 되면서 가야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야의 이런 그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의한 그 국력이 약해서 그래요. 대신 뭐 돈이나 문화는 아주 뛰어났죠.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위한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가야 시대 때도 정말 그 약 400년 동안 가야가 정말 번창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고구려가 고마운 거예요. 고구려가 위에서 다 막아줬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들은 고구려가 워낙 강대해 놓으니까 신라나 백제나 가야는 뭐였냐면 고구려로 봤을 때는 형제 국가예요. 형제.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와.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금방 끝장내버리죠. 고구려 그 국력상으로는 밑으로 내려오면 금방 끝내버리는데 어쩌다? 밑에는 형제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안 건든 거예요. 그런데 400년경 왜 이 가야가 멸망을 했느냐? 가야가 자기가 힘이 약했어. 그런데 신라하고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싸움을 하는데 신라하고는 대등하게 이렇게 싸움이 됐어요. 그런데 신라가 딱 보니까 이 가야가 누구하고 결탁을 했냐면 일본하고 같이 결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신라를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니까 어떻게 됐다? 신라가 고구려한테 갔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강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왜하고 사실 그거는 가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는 힘드니까 다른 나라하고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야라는 데도 그런 세계적인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맥락하고 이렇게 많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에 따라서 문화로만 이길 수 있을 때가 있고 힘으로 이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금강가야가 멸망을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물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무덤에서 나왔어요. 왜 다른 지역에는 저 오리형 유물이 없는데 왜 낙동강 주변에는 오리형 유물이 많을까? 가야 지역이 전부 다 습지였다는